굉장히 다양한 2030, 특히 젊은 그 컨텐츠를 창작하는 분들에게 아주 힘이 되는 공간으로 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업이 이제 지속되려면 그 전에 팬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걔를 계속 응원해주는 약간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꿈꿨던 세상이 있어요. 그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내 집처럼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전 세계에 한 3,000개가 넘는 코워킹 오피스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비즈니스 형태도 있고 커뮤니티 형태도 있는 다양한 공유 공간들이 많고 이런 곳을 중심으로만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 이런 공유 공간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된 공간이 스페이스 노아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같이 공간을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이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자가 돼서 참여를 한 프로젝트 첫 번째 공간 사업인데 이게 제가 공유 공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시청역이라고 서울시에서 가장 비싼 땅 주변에 있는 명동, 을지로 그 중간에 북창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슬럼화된 동네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기업들이 빌딩 세웠는데 여기만 아직도 옛날 그 유흥가 느낌이 쫙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3층짜리 건물을 저희 프로젝트 팀들이 같이 이제 기획하고 재생을 해서 2층에는 이제 투자를 해주셨던 치과가 있었고 3, 4층에 이제 비는 공간을 저희가 코워킹 오피스 겸 대관을 할 수 있는 모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스페이스 도어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재밌는 반응들을 끌어내게 돼요. 1년 사이 저희가 여기서 1년 반 정도 제가 운영 책임을 하고 이제 독립해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일단 저희가 회비를 월 10만 원만 내면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기 사무실처럼 일도 하고 이럴 수 있다라고 안내를 했더니 뭐 외국의 코워킹 오피스들 네트워크에 막 올리고 이랬더니 정말 다양한 창작자들 또 프리랜서들 기업 하시는 분들 스타트업 준비하는 그런 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공간으로.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커뮤니티 코워킹 오피스를 운영했고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다는 것만으로도 브랜딩이 잘 돼서 대관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 그 TO를 마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공간을 운영하고 한 공간을 그 공유 공간으로 재생했던 경험이 굉장히 저희한테 큰 자산이 됐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고 저희가 이제 회사를 이제 차리기 전에 이제 몇 가지 공간들을 더 운영했는데 공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이 또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신 또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공간은 강남의 노른자 땅에 행사 본인들 자체 기관 행사가 별로 안 하니까 나머지 한 20여일을 좀 일반 그 이런 좋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공유하고 싶다. 이런 연락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동그라미 재단은 공간을 공유해주고 사람들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컨텐츠를 공유하는 이런 방식의 기획들도 같이 해보게 되고 아예 서울시나 요즘에 또 여기 경기도도 그렇지만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의 에너지를 아예 정책으로 만들어서 공유 공간들을 만드는 사업들을 2013년, 14년부터 열심히 이렇게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노량진 쪽에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코워킹 공간이면서 모임 공간인 무중력지대까지 이렇게 공간을 직접 만들고 운영해보는 경험을 한 3년 정도 하게 됩니다.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했던 이 3개의 공간은 실제로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2030 특히 젊은 그 컨텐츠를 창작하는 분들에게 아주 힘이 되는 공간으로 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론 수익형 공간은 스페이스 노아밖에 없긴 하지만 서비스 공간이고 사회공헌 공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2가지 정도 프로젝트를 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맞추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상업시설이나 오피스들 많이 하니까 이제 가끔 이제 연락 오시는 이제 건물주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주분들 중에서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중에 공간이 좀
잘 안 나가는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동네가 되게 핫하다고 하더라도 안 나가는 공간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냥 내줄 테니까 니네가 어떻게 해볼래? 약간 이런 제안을 주셔서 사실은 저희는 그런 창업을 하려는 분들에 대한 걸 지원하는 어떠한 걸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덥석 잡았죠. 그래서 그 공간이 약간 이렇게 생긴 약간 일종의 30대, 40대 이상 아저씨, 저를 포함한 저 같은 아저씨들을 위한 올드팝 펍이었는데 장사 매출이 되게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테스키친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이제 창업하려는 예비 셰프들이 자신의 음식을 선보일 수 있는 팝업 레스토랑을 만들었고요. 그 팝업 레스토랑을 통해서 이제 아무리 여기서 많이 느낀 건 셰프들이랑 많이 친해졌는데 셰프들이 음식이 다 맛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제 가게가 잘 되는 거랑은 많이 별개더라고요. 사실은 요리를 잘하실수록 이게 아티스트에 가까워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장사가 잘 되는 거는 여러 가지 거기 그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자신의 맨파워라든가 자금 같은 걸 어떻게 잘 조절해서 결과를 잘 낼 수 있느냐 약간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서로 고민 지점을 주고받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서교동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사용하시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내가 요리를 잘하는데 우리 애들이 내 요리를 맛있게 먹어서 나중에 뭐 그런 밥집 같은 걸 하고 싶어 그런 분들도 되게 환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서 테스팅을 하고 자기의 음식에 대한 팬을 얻고 그 팬을 얻은 이렇게 바탕으로 이제 가게를 창업하시고 약간 이런 과정을 저희가 꿈꾸는 과정이에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논외로 이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저희가 로컬 스티치를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좀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던 게 저희가 디자이너로서 그 동네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되게 독단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일본에서 리노베이션 스쿨이라는 어떤 일종의 그런 도시대생 프로그램 같은 걸 봤는데 거기는 이제 로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 중간 과정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원래 동네에 있는 사용자들이랑의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면서 일종의 팬을 어느 정도 계속 모집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근데 그 프로젝트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로컬 스티치를 하면서 고생했던 막 여러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안전한 창업으로 이렇게 살아남 이렇게 계속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테스트키친 서울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컬 비즈니스는 사실은 홈플러스를 만든다거나 되게 대형 비즈니스랑은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투여되는 것도 뭐 영업 마케팅, 뭐 여러 가지 디자인 여러 가지 부분에 투여돼야 되는 그런 돈들이랑 인력들이 있을 텐데 그 인력 배분들이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랑은 좀 다른 포지션, 다른 분배를 가지고 가야지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업이 이제 지속되려면 그 전에 팬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걔를 계속 응원해주는 약간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는 오프라인에서는 테스트키친 서울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에어비앤비의 창립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진 속에 보이는 분들 굉장히 젊죠, 여러분. 이분이 8년 전엔 더 젊으셨어요. 20대 때 에어비앤비를 창업한 세 사람인데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분하고 가운데 있는 분이 오른쪽 끝은 브라이언이라고 저희 CEO입니다. 두 분은 같은 디자인 스쿨의 동기였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왼쪽 끝에 있는 CTO를 만납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세 사람이 만나서 뭔가 우리도 회사를 차려보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아파트를 하나 빌립니다. 이 아파트에 있는데요.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해버린 거예요. 근데 월세 인상분을 낼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세 사시고 월세 사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럴 때 굉장히 정말 당황스럽죠. 이 세 사람들도 이 월세 인상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적인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요. 항상 이렇게 대형 행사가 열리게 되면 숙박 문제가 부족을 했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에어베드를 그럼 깔고 아침 식사를 브렉퍼스트를 제공하면 에어 베드 앤 브렉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디자인 컨퍼런스에 오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어떨까?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3명의 손님을 받습니다. 그 3명의 사람은요, 아직도 그 사진이 저희 회사 본사에 가면 걸려 있고요. 지금도 저희 회사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8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아몰이라는 사람이에요. 8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뉴욕에 있는 아주 큰 화려한 아파트부터요,
유럽에 있는 100년, 200년 된 고성, 남미에 있는 조개 모양의 되게 멋있는 풀빌라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집들이 지금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첫 시작은 에어 베드 앤 브레퍼스트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꿈꿨던 세상은요, 제가 보기엔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들은 드리머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꿈꿨던 세상이 있어요. 그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내 집처럼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이 사람들 꿈꿨던 건데요. 사실 아까 되게 열정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더니 투자자가 왔다고 하시잖아요. 에어비앤비 처음은 굉장히 고난했습니다. 투자를 받기 힘들었어요. 투자를 받기 힘들었던 이유는 어느 누가 낯선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겠느냐. 어떻게 믿고 낯선 사람을 우리 집에 들여올 수 있겠느냐. 당신의 아이디어는 크레이지하다. 미친 짓이다. 이게 사실은 투자자들이 에어비앤비 창립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은요, 거기서 굴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 시스템을 계속해서 쌓아간다면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게스트와 호스트가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거라고 믿었고요. 바퀴벌레 정신으로 계속 버텨갑니다. 서비스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저희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게스트와 호스트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분들이 저희의 스토리텔러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좋은 경험들을 주변 사람에게 널리 알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빠른 속도로 서비스가 그 글로벌 서비스가 돼가고 있는 걸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사실 호스트가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에어비앤비를 모바일이 됐건 앱이 됐건 클릭을 하게 되면요. 전 세계에 250만 개의 숙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는 191개 국가의 34,00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1억 명 정도가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이제 8년이 지난 현재는 전 세계의 최대의 숙박 공유 플랫폼이 되셨었고요. 이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만들었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에어비앤비의 창업자가 드리머라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고 그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면은 스토리 두어라는 생각이 돼요. 스토리를 정말로 현실화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